김수민의 뉴스 밑장 시즌 1과 2분의 1.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뉴스 밑장이 시즌 1 마지막 에피소드를 올린 게 5월 4일인가요? 한 열흘 정도 지나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굉장히 오랫동안 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오늘 에피소드 올라오고 또 뭐가 올라올지는 언제 올라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막간에 말 그대로 시즌 1.5 1과 2분의 1 시점에 올라온 것이다 라는 거를 유념하시고 들으시면 되겠고, 제목을 보고 다들 클릭을 하셨을 테니까 왜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을 했는지는 다들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이게 그 관련 인물이 대구에 사시기 때문에 대구에서 제가 천용길 편집장이나 이창원 대표하고 같이 녹음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 대구 일정이 좀 빠듯한 관계로 그리고 그렇다고 별도로 뭐 주말에 날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혼자서 녹음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좀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사실 제가 혼자서 녹음하는 걸로 하면 뭐 완전체라고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지만 방송을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뉴스 밑장을. 근데 뭐 저 혼자 하는 게 뉴스 밑장의 본질, 본색은 아니기 때문에 저 혼자 계속해서 에피소드를 올리는 거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정리가 급하게 필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서서 이렇게 이따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연과 이용수 논란 다루겠는데요. 이거 지금 처음부터 문제가 다 틀어져 버렸어요. 자, 분명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일단 이거 호칭부터 왜 자꾸 할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김태년 의원이 됐죠. 김태년 아저씨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의원 아니고 원내대표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왜 아저씨, 아줌마, 총각, 아가씨 이런 건 안 쓰면서 딸, 아들, 조카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근데 왜 유독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옹하고 또 달라요. 왜냐하면 옹은 남성, 여성 공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근데 할머니는 또 여성이라는 걸 특정을 해요. 이런 식으로 호칭에 성별이라든지 이런 정체성을 자꾸 특정하려고 하는 호칭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자꾸 위계를 만들고 차이를 만들어내요. 나아가서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그 차이라는 게 특별히 중요한 차이는 아니거든요. 굳이 부각시켜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감염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성소수자 얘기를 할 이유가 왜 있어요? 성소수자 사이에서 더 잘 옮아요?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왜 굳이 이용수 할머니라고 불러야 되느냐. 저도 방송 중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용수 할머니라고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불러야 되지? 근데 할머니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그냥 화면에 할머니라고 나와 있고 이러니까 할머니라고 불러버렸는데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호칭입니다. 예전에 그 이희호 전 영부인 돌아가셨을 때도 이희호 여사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이희호 선생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여사, 그럼 남자가 죽으면 남사 얘기해요? 여자 대통령이면 남편 있으면 남사라고 부릅니까? 그거 왜 여사라고 부르냐고. 그래서 선생이라고 부르긴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더 정확하게는 이희호 전 영부인 정도가 맞다고 봐요. 근데 또 전 영부인 이러니까 뭔가 그 부자연스러워 보일까봐 그래서 선생이라고 했는데, 방송 중에 사실 선생이란 말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높여서 부르는 거거든요. 존경의 뜻을 담아서 부르는 건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인터뷰 당하는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방송에서 해설을 하고 브리핑을 하는데 선생 이렇게 부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수 선생 이것도 사실 맞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호칭은 기본적으로 이용수 씨 이렇게 부르는 게 아무 그게 결례도 아니고 가장 레귤러하고 노멀해요. 근데 이용수 씨 이러면 또 뭐 버릇없다 이럴까봐. 그리고 씨라고 부르기 뭐하면 저도 생각이 짧았던 것이 이용수 씨, 이용수 님은 제가 오늘 아마 쓰는 호칭들은 세 가지가 될 거예요. 이용수 씨, 이용수 님, 이용수 운동가. 그분은 운동가입니다. 그냥 내가 피해를 받았어요 하면서 증언하고 피해를 호소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것도 운동의 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피해만 호소한 것이 아니죠.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었던 활동가, 운동가입니다. 이용수의 직업적 정체성은 사회운동가예요. 그렇다면 할머니,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호칭이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게 이 위안부 운동에 할머니하고 소녀밖에 없어요. 정작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운동가 상당수는 중장년층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호칭부터가 문제가 있고, 이게 호칭이 문제가 있어서 나머지가 뒤틀렸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 사회가 방향을 잡지 못한 부분들이 그런 언어 사용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 점에서 제가 그 단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자, 이용수 운동가가 기자회견을 대구에서 열고 얘기하고자 했던 것, 그리고 실제로 얘기했던 것은 정 의원과 그 전에 정대협의 운동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위안부 문제 해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하나의 정견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 전문을 월간조선에서 정리해서 올렸던데, 전문을 읽어보시면 정 의원이 돈을 빼돌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거는 애초부터 이용수 씨가 제기했던 문제는 운동의 방식, 사업 타당성 이런 거에 대한 거였지, 유용했다, 횡령했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바로 이제 언론에서 회계 자료를 통해서 치고 들어가서 기사들을 양산하기 시작해요. 자, 저는 오늘 정 의원을 상당히 비판할 예정인데,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막 이것저것 잡아가지고 잡히는 대로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 중에 40% 정도는 정 의원에 대한 그 회계적 문제점에 대한 기사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반박이나 해명이 나옵니다. 단체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나오지만 시민운동 단체를 운영해 본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와요. 근데 그 반박과 해명이 전해지기 전에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링크가 걸리고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의기억연대의 회계상 부실함이라든지 실수, 오류 이런 것들은 있어 보입니다. 하도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일일이 브리핑하려고 방송을 한 건 아니고요. 근데 되도 않는 걸로 문제 제기 더 이상 하지 말자고요. 자, 첫 번째, 후원 주점 열면서 어떤 맥주집에다가 돈을 많이 쓴 걸로 나오죠. 근데 그게 그 여러 군데다가 썼던, 그날만 쓴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다가 썼던 그 내역을 정리해서 총 합계액을 올리면서, 근데 그 입력하는 데다가 여러 업체들을 다 입력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 맥주집 한 군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면 맥주집 쓰고 뭐뭐 왜 몇몇 뭐 숫자를 써서 몇 군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그 정해진 양식 안에서 가장 깔끔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하는 거였겠지만, 근데 이 정부에서 마련한 그 틀이, 입력 틀이 그걸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 맥주집 한 군데서만 쓴 거 아니다라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그 어떤 사업을 펼칠 때 그 사업에 해당한 사람들 수혜자 수를 적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99999명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다고 해요. 999명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여러 개예요. 99999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게 여러 개입니다. 이럴 때는 상식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아기만 갖고 삽니까? 아, 이게 뭔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일부러 날림으로 썼다거나 명수를 조작했다거나
많아 보이게 하려고 구자로 다 통일했다거나 이런 식의 택도 아닌 의심이 아니라, 자, 이를테면은 과거에 2011년 이맘때입니다. 벌써 9년 전 일이 됐네요. 2011년 이맘때에 구미에서 단수 사태가 일어납니다. 동네별로 단수 기간은 좀 달랐는데 최장 기간 5일. 제가 그때 단수 사태를 경험을 했으니까, 야, 머리 감을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 변기 내릴 물이 없어서 가게에서 생수를 사오는 그런 사태를 겪었습니다.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집단 소송을. 그때 제가 집단 소송 추진하는 쪽에 위원을 맡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모집책 역할도 맡아서 일을 진행했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소송 인단 수가 총 합으로 17만 명이었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소장들이 접수가 됐고, 법무법인이 취합해서 낸 게 17만 명이에요. 근데 소송 인단 수에 보면 그때 9,999명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자, 9999예요. 여기도. 왜냐하면 법원의 전산 입력 시스템에 소송 인단 명수를 그 당시에 9,999명만 입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최대 한도가. 17만 명의 소송은 사상 초유의 소송이거든요. 그 이후에도 있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입력 시스템이 거기에 맞게 짜여져 있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한도를 최대한 집어넣어서 접수를 하다 보니까 9,999명이 소송 인단 수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9,999명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타난다면 연속해서 99명이든 999명이든 이렇게 나타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한 가지는 글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제가 말씀드렸던 최대한의 인원이거나 뭐 그런 식인 거죠. 실제로 이 해당 사업들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몇 명한테 수혜를 끼치는 건지 잘 모르는, 이게 집계가 되거나 추산이 되는 그런 성질의 사업이 아닌 경우들이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를 보여준다고 하는 게,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써버려요. 엉터리로 기재했다는 식으로. 그리고 막 퍼날러요. 이런 대도 않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겁니다. 그 밖에 뭐 2월금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다음 연도 자료에는 없었다. 뭐 그리고 비는 돈이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계속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정의기억연대에서도 뭐 그걸 다 공개하냐 이런 식으로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투명하게 검증을 해보면 됩니다. 또 국세청에서 전국 1만 군데인가 시민단체를 다 조사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좋아요. 뭐 하시든지 전수조사. 조국 사태 때도 그 논문 관련해서 전수조사에서 얼마 전에 1심 판결 하나 처벌하는 거 나왔죠. 어떤 교수의 경우에. 뭐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근데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정의기억연대는 한국 사회에 영향력이 꽤 큰 단체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딴지를 걸었다가는 정말 이영훈처럼 비참한 그런 처지가 되는 의제인 거잖아요. 심지어 이영훈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박유하 교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운동을 위안부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대표단체가 정대협이고 정의기억연대란 말이죠. 그러면 정의기억연대가 직접 나서서 검증단 꾸리자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야죠. 뭐 그렇게 지금 개연성은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검증 받겠다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여러 활동가나 이런 사람들이 또 자문이나 증언해 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몇몇 실수라든지 몇 가지 오류, 착오에 따라서 일어난 그런 빈틈들은 설명이 가능해요. 그거 다 감춰가지고 갈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나오면 우리한테 공세를 퍼붓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히스테리하게 나오는데,
그런 생각들이 일을 얼마나 지금까지 더 많이 망쳐왔는지를 돌아봐야 될 일 아니겠어요? 이거 검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죠. 윤미향이 자녀를 유학시켰는데 본인들이 버는 금액에 비해서 이 유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깔려있는 모종의 의도는 이제 이런 얘기에 깔려있는 것은 돈을 좀 이렇게 착복한 거 아닐까? 뭐 이런 것도 깔려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도 해명을 했어요. 2016년에 유학 갈 때는 일리노이 대학교였고, 그 다음에 2018년에 UCLA였죠. 그리고 두 군데 학교를 다닐 때 어떻게 돈을 썼는지, 무엇으로 썼는지 해명을 일단 했습니다. 일리노이 때는 전액장학금, 그 다음에 UCLA에서는 그 윤미향 씨 남편이 김삼석 씨라고 남매 간첩단 사건 연루자였었죠. 이 사람이 이제 국가에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무죄로 뒤집은 건 아니에요. 일부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부 무죄고 결백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형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일부 무죄가 나오면. 그래서 그만큼의 보상비도 받고 배상금도 받았어요. 그걸로 충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저는 거기까지라고 봐요. 이런 거는 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반미주의자인 사람들이 무슨 미국에 유학을 보내냐. 아니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도 독립운동가들 일본에 유학 갔어요. 그 돈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노동운동가 이재유. 제가 일제 가장 가열차게 국내 운동가 중에서 맞서 싸웠던 사람으로 꼽는 독립운동가 이재유도 일본에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그 뭔 상관인데 윤미향 씨 자녀가 CIA 공작 수행하려고 미국 갔어요? 음악 공부하려고 갔지? 이런 거 갖고 트집 짜지 마세요. 이런 거 갖고 트집 잡으니까 지금 이용수 운동가의 문제 제기가 더 묻히는 거예요. 자, 회계 문제는 제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검증하면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 의도를 가진 횡령이나 유용, 이런 거는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영수증을 다 공개해라. 이것도 사실은 좀 무리예요. 그러니까 공개를 할 것 같으면 이제 회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이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작하려고 하면 영수증도 조작합니다. 가격 부풀리게 하고 영수증 조작을 해요. 조작하려고 하면 그것까지 잡아낼 수 있을까? 물론 몇 개는 잡을 수 있겠죠. 시가하고 비교를 해본다든가. 근데 일단은 그 투명성이라는 게 온 국민 앞에 모든 걸 공개해라. 10원짜리까지 다 공개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 공신력 있는 집단이나 기구를 통해서 점검을 받으시라. 이거는 이걸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지. 언론도 막 던지기 식으로 나오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용수 활동가의 문제 제기를 묻어버리는 그런 위험을 가져다 준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의기억연대의 어떤 억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대신이 아니라 그냥 팩트에 근거해서 그 해명과 반박들을 전달하면서 그건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정의기억연대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없다라고 해명한 거에 대해서 한 언론에서 정의기억연대하고 정대협은 같은 단체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양쪽에서 신청한 사업비를 한 군데로 주는 걸로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대협 쪽에서 그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그래서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미묘한 문제예요. 분명히 정대협하고 정의기억연대는 글쎄요 실질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후신격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형식적인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걸 왜 실질적인 거랑 같이 고려해야 되냐면 형식적인 걸 따져야 이게 딱 떨어지는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양쪽이 다른 법인이거든.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설명을 할 때에 정대협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정의기억연대는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거짓말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한 건 한 건을 전부 다 엮어가지고 총체적으로 나쁜 놈 만들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자, 더 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했냐면 정의기억연대가 이번 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했던 짓거리들을 저는 이건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터지자마자 윤미향 씨하고 등등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 이용수 할머니라는 명칭은 제가 인용조로 쓴 거예요. 사람이 뭔 얘기를 했는데 기억력 얘기부터 해요. 이거는 상대방이 노인이라고 하는, 노약자라고 하는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치는 겁니다. 자, 어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욕하다가 그 사람이 여성인 걸로 아이 저 아줌마가 이런 식으로 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장애인인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거나 이거 얼마나 저열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거. 나이도 어린 놈이 뭘 알아.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되는 헛소리 개 망언들인 거죠. 사람이 의견을 표출했으면 그 의견은 하나의 의견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력 문제다. 이용수 활동가는 한국과 일본이 원수로 지내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되고 미래를 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015년 한 매체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그게 한일 위안부 합의가 그해 연말 있기 전이에요. 제가 아는 것만 따져도 최소 이용수 활동가가 그런 주장을 한 것은 최소 5년입니다. 자, 이 문제를 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이용수 활동가가 이번에 제기한 문제는 뭐였냐면 정의기억연대가 돈을 빼돌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왜 그런 데다가 쓰냐.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는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한다. 여기에 방점을 찍은 거예요. 이용수 활동가 입장은. 그러니까 이용수 활동가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예전에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는 인정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인정했다라고 보지 않더라도 1993년에 고노 담화를 통해서 인정을 했어요. 고노는 당시 총리도 아니고 관방장관이라서 급이 좀 낮긴 하지만 관방장관이면은 이 조직 구도에서 총리 바로 수직으로 미치거든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예요, 관방장관이. 한국 국무총리를 일본 국무총리의 뭐랄까 그 똑같이 대입할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쯤 되는 거고 한국 대통령이랑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관방장관은 청와대 비서실장 같기도 하고 국무총리 같기도 해요. 꽤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고노가 담화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총리나 천황이 또 천황이라고 얘기했다고 저보고 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천황은 그냥 호칭이에요. 그 실제 하는 내가 그 사람을 뭐 충성을 다하고 존경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난 이것도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봐요. 천황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엘리자베스 왜 여왕이라 불러? 우리 왕도 아닌데 네 왕도 아니고 내 왕도 아닌데. 교황은 왜 교황이라고 부르냐고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부르는 호칭, 정식 직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러주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튼 간에 천황이라고 하는 거 또 얘기하기 또 껄끄럽다. 일왕이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일왕이나 총리가 그걸 부정한 적도 없고 이후에 일본 정부에서 그걸 완전히 엎은 적도 없어요. 자,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사과를 했어요. 근데 배상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하고 기본조약 맺을 때 털었다. 이 얘기하는 거고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거기 포함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가 2005년경에 가이드라인을 세웠었죠.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안부 그다음에 사할린 동포 원폭 문제는 포함 안 된 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에 근거해서 당시에 해석을 같이 했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났는데 양삼승? 무슨 변호사가 그때 강제 동원 문제는 배상 때 그 배상이 아니라 이게 또 애매하게 돼 있죠. 우리가 한국이 일본에게 받은 돈이 성격이 뭐냐 애매하게 되는데 그때 받은 걸로 친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100% 일본 기업이나 정부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협상을 해야 되고 한국 정부와
이렇게 한국 기업까지 뭐 1 플러스 1이 됐든 1 플러스 2가 됐든 2 플러스 2가 됐든 나눠서 하자. 이런 의견이 제법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있는 건데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위안부는 절대 아니다 이거거든. 위안부는 한일 협정 때 다뤄진 의제조차가 아니었다. 예, 맞잖아요. 그때 이게 대두되지 않았잖아, 문제가. 강제동원 문제하고 좀 다르게. 피해자들이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배상 안 받았다라고, 우리는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 입장은,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시민들의 입장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배상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돈을 마련하지 않겠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무라야마 담화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아시아 여성 기금인가요? 그거 만들어 가지고 피해자에게 그게 위로금이 됐던 지원금이 됐던 뭐 뭐든 간에 주자, 지급하자 이랬는데 그때에 정대협이라는 거 이쪽에서 거부를 했죠. 일부 피해자분들하고. 근데 또 상당히 그 적지 않은 피해자들은 또 돈을 수령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수령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잘못됐습니까? 일단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책임을 인정하고 위안소가 설치됐다라는 것을 고노다마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줬어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당연히 저 새끼들 인정 똑바로 안 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의 합의는 있다고요. 그 다음에 돈을 지급을 했어요. 뭘 마련해가지고. 배상이라고는 절대 얘기 안 하지만. 근데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그때 피해에 대한 보상 내지는 배상뿐만 아니라 현재 생활에 대한 어떤 그 자구책 마련 이런 것도 시급한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돈을 받는 것, 어쨌든 뭐 공식적 배상금은 아니지만 받는 것 자체가 배상의 의미가 없지 않다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받은 분들은 위안부 운동에서 어떻게 보면 비주류로 밀려나가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의 중점이, 방점이 두어졌던 것이고, 이들을 대변한다고 했던 단체가 정대협 그리고 정의연입니다. 근데 피해자 분들 사이에서도 명백하게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직시하는 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월호도 그렇잖아요. 세월호도 이제 학생 피해자 유가족들하고 그게 아닌 쪽의 유가족분들이 좀 뭐 이게 통으로 묶어가지고 한쪽은 다 이렇고 다른 쪽은 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경향적으로 달랐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용수 활동가 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수요 집회 비판을 왜 했냐면 사죄하라 배상하라 계속 외치는 집회에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운동할 때 있어서 반드시 새겨야 될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윤종훈 회계사란 분이 예전에 그 삼성에 맞서 싸운 회계사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학교에 강연 오셨는데 당시 운동권들 시위하고 이런 거에 매몰된 거에 비판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한번 샤워하듯이 샥 샤워한다고. 더 발전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매몰되면. 자, 정의기억연대의 사업 방식 중에서 왜 피해자 지원을 직접 안 하느냐 이 문제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단체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정의기억연대는 그 자기들이 이제 피해자 지원한 것의 규모가 생각보다 알려진 것보다 더 크다라고 해명했는데, 그러니까 직접 지원, 그러니까 돈으로 그냥 주는 거 말고 다른 사업들을 다 지원으로 쳐서 계산을 한 거겠죠. 그 계산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정의기억연대가 가려고 하는 단체 노선이 있는 거죠. 근데 이용수 활동가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저걸로 피해자분들을 직접 이렇게 도울 줄 알고 모금을 했을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피해자 직접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계속 운동을 위한 운동, 사업을 위한 사업을 벌여나가고 수요 집회를 통해서 자꾸 운동을 전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제 표현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용수 활동가의 제기가 낯설지 않아요. 저도 활동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자꾸 보여주기 시간이냐고. 이렇게 해서 진전이 되냐고. 자, 지금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그것만 보고 어떻게 달려가겠어요. 일본 민간인들하고 힘을 합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역사적인 기록을 하고 알려나가고, 그 다음에 이 위안부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국주의 강점기 시절의 민족 대 민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안부 문제는 민족 문제보다 여성 문제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억압하는 게 민족뿐만 아니라 약자들을 억압하는 것이고, 젠더적으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억압을 더 크게 받는 거죠. 그 왜 전쟁하는데 위안소 설치를 해요? 만약에 그 위안소에 자발적으로 간 사람이 있었고, 자, 그 간 사람들 중에서 사실 거기서 그렇게 나쁘지 않게 지냈고 본인도 괜찮게 지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위안부가 문제가 없는 게 됩니까? 위안소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젠더적 관점으로 보면 더 잘 보이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전쟁의 문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위안부 운동을 제대로 펼쳐나간다면 이것은 그냥 무슨 민족 정기를 세우는, 뭐 우리의 순결한 딸을 짓밟은 거에 대한 응징과 청산, 이게 아니라 이것은 전쟁과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이자 평화주의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기억연대도 정대협에서 이제 좀 다르게 그런 쪽으로 또 뻗쳐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또 정의기억연대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용수 활동가의 주장 역시도 혹은 정의연 그 이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진전되는 운동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정의연에서 기억력 문제를 제기했고, 두 번째는 뭐냐? 이용수 옆에 이상한 사람들이 꼬여가지고 이용수를 움직이고 있다. 이거 역시 이용수 활동가를 동료 시민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의 조정을 받아서 움직이겠다고 하는 티가 나는 거예요. 자, 정황만 하나 봅시다. 이용수 활동가가 처음 했던 대구의 찻집에서 했던 기자회견 전문을 보면은 이게 좀 두서가 없어요. 문장으로 보면 비문이고 말을 하다 보면 비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로 누가 배후에서 혹은 옆에서 조종을 했으면 정리돼서 나왔을 겁니다, 입장이. 근데 그날 전문 읽어보시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이야기 궤도가 조금 이탈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용수의 마음에 쌓여왔던, 참아왔던, 억눌러왔던 얘기들 다 터트리는 자리였다고요. 이게 무슨 배후를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나오는 얘기들도 거기에 최용상이라고 하는 강제동원 관련 활동하는 사람이 옆에 붙어 있다고 하는데, 최용상이 이용수를 꼬신 것이 아니라 이용수 활동가가 최용상 씨한테 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나 이러려고 하는데 좀 도와줘. 너네 강제동원 운동하는 데고 하니까 우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너네가 나서주면 나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얘기죠. 그게 너무 느껴지지 않나요? 기자회견 내용에서. 근데 이런 분을 두고, 그러니까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그 의견에 대한 비판을 하면 되는데 자꾸 무슨 옆에 누가 있니 이따위 얘기를 짓거리고 있어요. 어디서 배운 짓거리 이게. 이게 조선일보하고 뭐가 다르냐고. 이게 나이 많고 여자고 하니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미소진이라고요. 남성이면 이랬을까요? 좀 덜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비열한 거, 대구 사람이라서 저렇다. 야, 이 새끼들아. 어지간히 의견에 반박을 못하면 이용수 활동가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련 있는 또 다른 인물, 우리 뉴스밑장에도 출연하셨던 최봉태 변호사까지 깔고 있더라고요. 대구 사람이란 이유로. 야, 이 새끼들아. 최봉태, 이용수 깔는, 참나. 무슨 누가 보면 항일운동 10년쯤 한 줄 알겠어? 어디다 배운 노릇이야 그게. 근데 지금 정의기억연대의 작태도 그걸 막아주는 작태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용수 활동가하고 솔직히 우리하고 이견이 자꾸 커지고 있어서 그렇다. 우리끼리 좀 토론을 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이용수 활동가가 누구의 조종을 받고 단순히 저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활동하다 보면 누구한테 의존을 하게 돼서 거꾸로 의존하게 된 대상에게 좀 잡혀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사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수는 있겠지만 저분이 없는 말을 뭐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거나
조종을 받는 건 아니다. 그렇게는 말씀하시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정의기억연대의 임무입니다. 활동가, 시민운동가의 임무예요. 인권운동, 평화운동 하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근데 정의기억연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윤미향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옆에 최용상이가 분탕질을 치고 있다. 윤미향이 최용상을 욕할 자격이 있나요? 둘이 공통점이 하나 있죠. 민주당발 위성정당 괴뢰정당 프로젝트에 영혼을 섞으려고 한 사람들이죠. 차이가 있다면 최용상은 실패했고 가자평화인권당 가즈아 했다가 다시 집에 가즈아 이렇게 해서 실패한 사람이고, 저는 최용상이 누군지 잘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했는 사람인지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태 하나로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윤미향은 뭐냐고. 차이가 성공한 거예요. 의원 된 거지. 당선된 거. 시민사회 괴뢰정당에 동참한다.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괴뢰정당에 들러리 서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한국당하고 다르다. 이런 들러리 서준 거 아닙니까?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보이콧해가지고 더불어시민당 1번부터 10몇 번까지 다 민주당 출신으로 채우게 만들었었어야 하는 거예요. 윤미향 씨가 솔직히 한 명 국회의원 돼서 뭐가 위안부 문제가 달라집니까? 뭐 묻은 뭐 욕한다고. 윤미향이 무슨 최용상을 욕할 자격이 있어요? 사실 최용상이 윤미향 욕할 자격도 별로 없지. 위성정당 문제로 보면요. 그러다가 이젠 급기야 뭐 친일 세력이 뭐 음모를 꾸미고 일본에 뭐 누가 어쩌고. 야 인간들아, 이용수 활동가의 기억력 문제를 제기한 그 자체가 일본 극우파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을 던져준 거예요. 일본 극우파가 뭐라 그랬어요? 자 봐라, 이용수 저자의 말은 신빙성이 없는 말이다. 저기 정의기억연대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다. 근데 사이가 틀어지니까 요번에 슬쩍 터뜨렸다. 이번에 윤미향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입장 표명할 때 30년 전에 전화 와가지고 제가 아니라 제 친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용수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뭐예요? 이용수는 원래 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혹은 말을 하더라도 돌려서 하거나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 뉘앙스가 느껴진다는 것을 모릅니까? 그거 왜 흘리는 거예요, 그거? 지금 양쪽에 누가 옳다 그러다 떠나서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이견을 이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정의기억연대와 그 무분별한 동조자들. 정의기억연대와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많은 활동들을 해왔고 한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친 조직이 맞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들의 문제 제기가 평화주의, 민주주의, 페미니즘 이런 쪽보다는 민족주의에 경도되었다 할지라도 민족주의가 어떤 단계까지는 민주주의라든지 평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요.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집단주의고 어떤 개별 존재라든지 보편적 가치 이런 걸 추구하는 이념은 아닙니다. 민족주의는. 그걸 추구한다면 그건 이미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민족 문제를 중시하고 다룬다고 해서 다 민족주의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민족주의도 어떤 단계에서는 인류의 해방에 기여하는 국면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랬을 거고요. 일제강점기 때 항일투쟁한 사람들이 다 민족주의자는 아닙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전 정대협이나 정의기억연대 공로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들이 이제부터 한국 사회 대안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티가 나고 있는 거예요. 회계 부실 문제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은 오히려 빙산의 일각입니다. 피해자와 틀어졌을 때 그 피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그 피해자를 활동가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결국에 정의의 담지자고 피해자들은 그 사람들의 재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하다 보니 또 40분 넘겼네요. 저는 감정과 공감이입은 다시 하겠습니다. 공감과 감정이입은 다르다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이니까 그것이 옳고 우리는 피해자를 대변하니까 우리를 함부로 폄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과대망상, 자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덧 어떤 피해자가 자기와 틀어졌을 때 그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 현상, 여기에 대해서 제가 책 2권에 나와 있는 그 문구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동정심을 감정이입과 공감의 두 종류로 나누었다.
앞의 것은 스스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가치와 이념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의 사정에 동정을 느끼는 것이고, 뒤의 것은 사실의 구체적인 접촉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사정에 동정을 느끼는 것을 지칭한다. 이 책은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최장집 시의 저작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두 번째 구절이요. 경험은 타자와의 만남이다. 반면 체험 속에서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만 본다. 나르시시즘적 주체는 자기 자신의 경계를 한정하지 못한다. 그에게 현 존재의 경계는 흐릿하다. 그런 까닭에 안정적인 자아의 이미지도 생겨나지 못한다. 이 책은 투명사회라는 제목이고요. 쓴 사람은 한병철 씨입니다. 자, 정리하면 감정이입과 공감은 다르고요. 경험과 체험은 다릅니다. 감정이입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체계 속에 다른 사람을 끌어와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공감은 뭐냐면 그런 걸 떠나서 자신이 타인에게 연대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과 타인의 구별이에요. 저는 세월호 때 좀 꼴 보기 싫었던 게 자세한 사연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지적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 공감이 아니라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감정이입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 사람하고 같다. 진짜 정말 같다는 그런 걸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 틀렸어요. 같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대변은 같다는 게 아닙니다. 같지 않으니까 대변하는 거예요. 왜냐? 피해자가 특히 피해 정도가 심하고 그 피해가 극복되지 않았을 때는 피해자가 여러 가지 행동들을 취할 수 없어요. 그거를 피해자가 못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그게 활동가의 임무입니다. 그건 뭐냐? 피해자하고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하고 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같기 때문에 같다가 아니라. 근데 많은 활동가들이 특히 지금 정 의원이 보여주고 있는 행각이 뭐냐면 결국에 정 의원은 경험을 한 건가 체험을 한 건가. 경험과 체험도 달라요. 공감과 감정이입이 다르듯이. 경험은 타자와의 만남이고 체험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에요. 정의기억연대가 지금 보여주고 특히 뭐 정의기억연대 활동가들 제가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윤미향이라고 합시다. 윤미향 씨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타인으로서의 피해자를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념과 신념을 위해서 거기에 끼워 넣어놨던 피해자를 그리고 그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피해자와 자신의 경계가 있고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 신념 체계 안에 피해자를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쓰면 뱉는 겁니다. 토해내는 거예요. 결국에 남는 건 그냥 자기예요. 피해자와의 연대, 공감, 타인과의 교감, 이것은 증발하는 것이고 나만 남는 거예요. 나만. 그리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이용수 활동가가 저러는 건 그 나쁜 놈들이 꼬셔서 그런 거다. 차마 이용수 활동가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지금. 자,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90년대와 또 한일 위안부 합의 때에 돈을 받아가신 피해자분들을 욕할 수 있느냐고요. 첫 번째, 두 가지 차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피해자잖아요. 당사자입니다. 돈이 필요해요. 받아갈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두 번째.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받아간 것이라고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김두일이라는 사람이 무슨 차이나 랩 대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용수 할머니가 목돈이 필요했나 보다. 후손들한테 물려줄 목돈이 필요했나 보다. 아니 이용수 활동가는 결혼을 안 했어요. 수양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양딸하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운동에 많은 참여를 해왔던 진관 스님하고 셋이서 사진 찍은 거를 최봉태 변호사가 통해서 한국일보에 공개가 된 적이 있었죠. 뭔 소리야. 그리고 그 후손 떠나서 돈이 필요해서 저렇다고?
뭡니까 이게? 사익 추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익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활동가는 공익을 추구하지만 이용수는 사익을 추구한다는 거잖아요. 이용수를 활동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활동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사익만 추구하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이 김두일이라는 사람 보니까 뭐 어쩌고 조중동 욕하고 하던데 본인 그 차이나랩이라는 회사가 중앙일보 투자를 받는데도만 이런 새끼들은 밥 벌어 처먹는 입 따로 있고 씨 부리는 입 따로 있나? 너나 잘하세요. 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가 그렇게 사익 추구적인 인물인가 보지 그럼. 이것 보세요. 한 사람의 정견을 정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민주주의자예요? 우리가 왜 독립운동 했던 그 운동가들을 기념하고 왜 민주화 운동을 기념합니까? 시민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서로 대화하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는 그 사회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독립운동 한 거, 독립운동가들이 왕 되려고 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윤미향 씨를 포함한, 그리고 그 주변에 윤미향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보여준다는 행태가 비민주적, 반민주적,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고, 역사를 끌어와가지고, 자신들이 왜 오르느냐. 우리는 저기 뭐 졸라 오른 독립운동가부터 시작해가지고, 혹은 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정조로 거슬러 올라가는 놈이 있질 않나. 태종, 세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놈이 있지 않나. 이게 왜 나오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우용 같은 사이비 역사학자 왜 설치냐고요? 그런 데다가 원료를 주입시켜 주는 거거든. 현재의 사회과학을 보면 재벌이 좋아하는, 대자본이 좋아하는 정책을 총선 끝나자마자 인터넷 은행법도 통과시키고 그런 것부터 먼저 통과시켜요. 긴급재난지원금보다 훨씬 쉽게 통과시켜요. 그것도 민주당이. 민주당이 지금 현재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뭐겠어요? 그렇게 복무당당한 정의의 편이고 약자의 편이겠어요? 그런 적도 있겠지. 근데 그렇겠냐고. 그렇게 정형화할 수 있겠냐고요. 더 못하지요. 그러니까 역사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냥 그 후예고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가, 근대화의 후예라고 그렇게 위치를 지어놓고 자기들을 괴롭히면 친일이다, 극우다, 조선일보랑 한패다 이 지랄하고 있어요. 박용진 의원이 투명회계에 대한 가치를 상기시키면서 동네 조기축구에도 이제 이런 거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중앙일보가 박용진이 정의연이 조기축구회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했다는 식으로 보도했어요. 자, 중앙일보 이런 보도 쓰레기죠. 조중동 이번에도 쓰레기짓 해요. 거기만 쓰레기짓 합니까? 근데 자, 제가 봤을 때 제대로 굴러가는 거라면 정의연과 이용수 활동가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저 쓰레기 같은 보도하는 언론들 야코부터 죽이고 시작하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되냐고. 안 되지. 왜? 윤미향이 이용수를 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계속 좌파나 정의당한테 손잡고 미통당부터 먼저 쳐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놈들이 댓글로 심심하면 정의당 까대고 좌파 혐오 정서를 분출하고 있어요. 단결을 촉구하는 놈들이 자기 중심의 단결만 촉구하는 거죠. 그런 주제에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해. 우리 팟캐스트 게시판에도 어떤 새끼가 왜 5.18 문제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뭐 영남의 어떤 세력은 욕 안 하냐고. 야, 지금 5.18에 대해서 망언 짓거리는 놈들이 한국 사회에 무슨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 그리고 그 문제는 대구시장도 나서서 광주 시민들한테 자기가 사과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대구시장에 하기 전에 시민사회에서 촉구하고 방송에서도 얘기한 게 우리 뉴스밑장 출연진들입니다. 그 뭐 우리가 또 해 그거를. 나는 5.18 망언자보다 이재용이 훨씬 나쁜 놈이고 이재용의 들러리 서는 새끼들이 더 나쁜 놈이라고 봐요. 왜? 그 새끼들은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 악영향이 더 크거든. 5.18 망언자들이 무슨 영향을 끼쳐? 끼쳐봐야 자기들 수십만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일 뿐이죠. 계속 신앙 고백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새끼들이 뭘 하려고 하느냐. 이런 새끼들이 뭐 5.18 시민군의 후예인 것처럼 자기가 놀고 있지만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구린 처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그걸 묻겠다는 거예요. 누가 더 나쁜데, 누가 더 나쁜데, 우리가 더 나쁘냐, 이렇게 묻고 있으면서 정작 이런 인간들이야말로 미래통합당보다는 좌파들을 먼저 죽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왜 합세해야 되냐고. 니네한테 친일파 소리 듣는 게 무서워서? 항일운동도 좌파가 더 많이 했고, 일제 문제에 대해서 싸우는 구체적인 활동도 이용수 활동가나 최봉태 변호사가 훨씬 많이 했어요, 니네보다. 니네가 뭔데 한 사람의 인생을 지우려고 지랄인데? 이런 엉터리 새끼들이 있어요. 이걸 또 감싸고 돌고 자빠졌습니다.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어떤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지지선언을 했어요. 당신들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할 수는 있습니다. 회계 문제에 대해서 얼토당토하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변호할 수 있어요. 충분히. 팩트에 근거해서 하면 돼요. 지지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거짓 선동을 하고 허위 보도를 하는 놈들이 잘못이다라고 얘기해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씨가 이용수를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이거 추가가해입니다. 추가가해. 이렇게 해가지고 위안부 문제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거예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활동을 했던 사람들끼리 이견이 나왔는데 이거를 추스르진 못하더라도 논쟁을 정식으로 벌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이걸 또 뭐 친일로 몰아가. 물론 지금 친일적이다라고 우리가 여겼던 그놈들이 이 사태를 즐기고 있는 건 맞습니다. 즐기게 하는 거 싫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들이 즐기지 못하도록. 꼴랑 하는 게 사람 정신건강을 의심하고 배후와 측면 지원 이런 걸 의심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니 일본 극우파가 이용수 활동가한테 그 침투해서 포섭했으면 근거를 내놔. 근거를 못 내놓겠으면 일부러 침묵하고 있다가 알아보고 내놓으라고. 던지고 보는 거야. 던지고. 지금 그 윤미향 또 조국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조국. 이것도 감정이입인가 공감인가. 자,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살짝 얘기했는데 시사인에서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강행 잘했다 25%밖에 안 났어요. 잘못했다 64%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활동하는 레드필, 조국 사태 계기로 만들어진 레드필의 기사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럼 조국 기부대는 왜 그랬느냐? 결국에 25% 나올 거. 그때 당시에는 한 35, 40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어요. 조국 임명 찬성. 그 사람들은 조국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밀어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선거 때 조국 얘기 별로 안 했죠. 열린민주당만 했지. 왜? 도움 안 되거든.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또 왜 윤미향은 조국 얘기해가지고 또 낚시질을 하느냐? 다수의 공감을 얻어서 국면을 실질적으로 극복하고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낯짝을 떠받치기 위한 세결집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 세결집은 국민 다수가 공감하지 않더라도 국민 25% 혹은 12.5%만 단결시켜도 심지어는 5%만 단결시켜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 짓거리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지만 어쨌든 범거대 정당의 일원이자 당선자라는 사람이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윤미향은 파문입니다. 민주주의, 평화인권, 시민운동에서. 지금 시민운동이 계속 기로에 서 있어요. 조국 사태 때도 그랬지만. 그 다음 위성정당 사태. 시민운동가라는 사람이 권인숙 씨나 윤미향 씨나 양이원영 씨나 위성정당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품에 안기고. 그 다음에 삼성 문제 있습니다. 지금 삼성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서 욕을 터지게 먹었던 임미리 교수가 계속해서 아스팔트 길바닥에 누워서 농성하고 사람 새처럼 공중에서 단식 농성하고 있는 김용희 씨 말리고 같이 투쟁하자 살아서 싸우자고 눈물로 외치고 있고 청와대 앞에서 또 가서 시위하고 있고 지금 임미리 교수가 그러고 있어요. 그 임미리 교수를 비웃었던 욕했던 놈들은 지금 뭐 하냐고. 시민사회 일부 인사들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기만극에 동참해서 아니 말이 됩니까? 재판한다는 판사가
삼성의 준법 감시되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 이래가지고 감시위원회 만들고 거기에 무슨 대법관 출신이니 시민운동가 출신이니 언론인 출신이니 한 사람들 쪼르르 가가지고 감시위원회 가가지고 야 이재용 사과해라 권고한다. 그러니까 이재용이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이지랄 하니까 재판에 영향을 끼치니 많이. 이 시민사회 타락이요. 조국 사태, 위성정당, 삼성준법감시위원회, 그 다음 정의기억연대 망언. 정의기억연대가 통으로 욕먹는 게 싫으시면 활동가들이 윤미향 씨 나무라고 징계하세요. 어떻게 30년을 연대해온 사람을 정신건강 상태로 몰아갈 수 있습니까? 이용수 활동가가 정의기억연대가 돈 떼먹었다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지금 회계 문제 때문에 정의기억연대가 굉장히 곤혹스럽고 난처하고 속상한 거 알아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거 회계 문제로 다 덮어가지고 이용수 활동가를 매장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우리의 시민사회 운동이 역설적으로 항상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런 시험대에 더 올랐는데 저는 이 시험대 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너무 얘네들은 대놓고 티가 나고 얼마 전에 그 참세상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정말 구사대처럼 한국의 노동운동을 어떻게 짓밟으려고 했는지 그 문건들이 또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대놓고 너무 나쁜 놈들이잖아. 이명박 박근혜는. 그때는 시민사회 운동이 그냥 마음 놓고 해요. 근데 애매해 보이는 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흔들리고 맛이 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미래통합당 정권 때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미래통합당보다 착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시험 때 서보자는 거죠. 그리고 갈라질 사람들끼리 갈라지자는 겁니다. 이제 뭐 미래통합당 막는다고 왜 도움을 줘? 민주당 180석 시대에. 그리고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부활하면 그건 민주당 잘못이죠. 또 거기 또 다른 사람들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이나 진보정당 탓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자빠져 있는 것 자체가 앞으로 잘못되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방증입니다. 이렇게 시험대에 오른 시민사회, 씁쓸하지만 이미 조국 사태를 경험한 제 입장에서는 물러설 것도 없고 나아갈 길만 훤히 보입니다. 정말 분노의 심정으로 이용수, 최봉태 이런 사람들한테 가해지는 린치에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쟁점이 또 있긴 해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에 윤미향이 뭐 이렇게 들어놓고는 피해자들한테 잘 전달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또 이용수 활동가가 했는데 외교부하고 윤미향 씨가 접촉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요. 근데 무슨 얘기를 얼마나 전달했는지 이 부분은 잘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쟁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물론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고 근데 또 위안부 문제 관련 TF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치명적인 사실을 윤미향한테 알려줬고 윤미향이 그걸 알면서도 오케이 해줬고 나중에 가지고 틀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외교부 당국자가 윤미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얼마나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부예요. 전체적으로는 이 운동의 위안부 운동의 진로와 장래와 해법과 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의견을 모으고 토론을 많이 해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미진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용수 씨가 제기하는 모든 얘기에 대해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피해자 또는 활동가 사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예전에 일본이 주는 돈을 수령해 갔던 분들을 도덕적으로 비난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행동이 그러다고 뭐 전략적으로도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문제는 계속 토론해 나가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은 최봉태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용수 활동가가 쏘고자 했던 관역은 정의기억연대처럼 보이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한국 정부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일본 정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본 정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돼요. 무조건 사과하고 배상해라.
이것만 고집해서 될 일은 또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봉태 변호사도 과거에 최근까지 2+2 해법을 일본 정부 기업과 한국 정부 기업이 분담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를 어떻게 해보자, 해드리자 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 한일 청구권 협정 내용에 보면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고 안 되면 제3국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쪽 중재위원을 포함해서 3명의 중재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안을 해결을 한다. 그리고 그 중재위까지 서지 않으면 각국이, 한일 양국이 제3국 하나씩을 선정하고 그렇게 선정된 제3국 2군데가 또 합의를 해서 또 다른 제3국 하나를 더 선정해서 제3국 3개끼리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저는 제 해법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 유일하고 가장 옳다라고 보진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위안부 문제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강제동원 문제는 저는 그 한일 수출 규제 때도 뭐라고 제가 주장했었냐면 제3국 중재위로 가자는 게 제 입장이었습니다. 최봉태 변호사는 생각이 좀 복잡하신 것 같아요. 저희 방송 출연하셨을 때는 제3국 중재위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 인터뷰를 보면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절차 이런 걸 얘기를 하신 거 보면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거는 회심을 했거나 생각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카드를 고민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한일 관계는 좋게 가져가야 됩니다. 아시아에 얼마 안 되는 민주주의 국가 중에 2개예요. 그리고 한국이 중국에 뻗대거나 미국에 뻗대 보려면 일본하고 관계가 나쁘면 뻗대기 더 어려워요. 제가 방송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일본 정도하고 연대가 안 되면 독재 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어떻게 상대합니까? 지금 법정에 김정은 위원장을 피고인으로 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국군 포로들이 제기한 건데 김정은이 우리한테 배상해라 이거예요. 자,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제국주의 피해자들한테 배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소송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기 어렵겠죠. 자, 근데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어떻게 판결이 나든 간에. 우리가 북한하고의 관계만 봐도 굉장히 난제고 그러면 우리가 철이 들어야죠. 북한은 독재국가예요. 진짜 희한해요. 남한하고 북한은 동독, 서독은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선진국이었고 동독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덜 독재였고 경제 사정도 가장 나은 데가 동독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 한국, 북한. 한국은 독재 정권이었다가 굉장히 민주화를 성취한 체제가 됐는데 북한은 세계 최악의 독재 체제예요. 북한뿐입니까? 선거는 하지만 권위주의 체제에 불과한 러시아가 그 위에 있고 그 다음 독재 국가인 중국이 또 북한 위에 붙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일본과의 외교가 개선되지 않으면 물론 개선을 못한 책임이 한국에게 있느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외교적으로 활로가 없다는 겁니다. 고립돼요. 문재인 정권 친중 정권이라고 하는데 중국하고 지금 관계 안 좋잖아요. 미국은 또 뭐 방위비 분담금부터 해가지고 온갖 걸로 압박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야 되는 거는 필요한 임무입니다. 우리가 무슨 굴복을 하고 이래가지고 좋게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좋게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든 타결을 보고 합의를 하고 계속 이견을 좁혀나가야 돼요. 한일 관계에서도. 근데 그걸 해야 되는 한국 시민과 한국 정부가 정의기억연대와 이용수의 갈등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 서운하다 혹은 화가 났다라고 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의기억연대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정부 메시지가 약해졌던 게 사실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수 활동가의 서운함이나 분노는 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치들을 짚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냥 정체된 고인물, 썩은 물이 되는 뿐입니다. 일본과의 관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배상 문제 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등이 식민지 경영했잖아요. 식민지한테 배상했어요? 안 했거든요. 일본은 왜 그러느냐? 일본은 패전국이니까. 독일 패전국이죠. 독일하고 일본은 왜 다르냐? 독일이 배상했나요? 어디? 국가 차원에서? 독일이 불법 합법 이거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 2차 세계대전 도중에 점령하고 침략했던 나라한테, 그리스한테 독일이 배상했어요? 빌리 브란트 총리께서
폴란드에 가가지고 무덤 앞에서 무릎 꿇었을 때 배상했냐고요. 사과한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게 국제사회에서 약발이 잘 안 먹힌다고요. 아, 일본 사과는 했잖아. 나쁜 짓은 했지. 사과는 했잖아. 배상? 배상한 적이 있나? 이런 체제에서? 이게 세계 체제의 문제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세계 체제의 문제예요. 한국이 승전국으로 인정이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승전국이 아닌 한국이 일본한테 배상을 받는 것은 이게 틀렸다, 글렀다는 게 아니고요. 애초부터 난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또 다른 해법을 얘기하는 사람을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일본 정부, 일본 구급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찾아뵙는 건데 좀 밝은 얘기했으면 좋았을 건데 저도 분노를 해버렸네요. 시간도 제가 의도했던 시간보다 훨씬 많이 썼고 제가 아까 녹음 중간에 깜짝 놀란 게 제가 앞부분을 정의기억연대 회계 문제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 20몇 분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만 들은 분들은 정의기억연대 편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한 것은 제가 정의기억연대 편이든 아니든 간에 뭐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저는 분명한 것은 뭐 제가 부족하지만 정의와 기억과 연대의 편이고 싶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더 노력하려고 방송 녹음을 했고요. 분노에 찬 방송이 되고 말았는데 여러분들은 저에게 감정이입하셨습니까? 공감하셨습니까? 그리고 제 자신한테 묻는 것은 나는 청취자들과 이 방송을 체험하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감과 감정이입은 다르고 체험과 경험은 다르다. 이 말씀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혼자 떠드는 방송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다시 녹음하고 싶어지는 심정이에요.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해야 될 말을 다 했다 싶거든요. 여기서 더 자르면 안 될 것 같아서 긴 대로 그냥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제대로 안 들어보고 악플 다는 놈들은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이거를 방송 앞에다 얘기할 걸.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 또 적당한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우리의 주문. 아수라 발발 하!